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신인균 대표가 정상적으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촬영하는 영상에 음향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요. 카메라와 관련된 문제를 최근에 찾아서 해결했고 오늘 영상부터는 음성을 들으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의 시큐리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고위 간부가 탈출해서 서방 세계에 망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망명을 요청한 후에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 내부의 분열 상황에 대한 폭로를 내놓았다. 이런 소식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언제쯤 공세에 나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공세 시점과 관련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전과와 전선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근처에서 굉장히 큰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군이 주축이 된 부대가 바흐무트 남쪽에서 돌파구를 형성하고 공세작전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하루 동안 발생한 사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스바토베 인근에서 도합 870명의 러시아군 전사자가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사한 사람,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 실종된 사람까지 합치면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전차는 3대가 파괴됐고 장갑차는 11대, 차량은 7대가 파괴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역에서 격렬한 대포병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포가 무려 5문이나 파괴됐고 다연장 로켓도 3문이 파괴됐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챌린저2 전차의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자,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챌린저2 전차와 AS-90 자주포, 그리고 일명 불독으로 명명된 영국판 M113 장갑차의 지원입니다. 이 불독 장갑차는 M113과 거의 비슷한 크기, 거의 비슷한 체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증가 장갑이 장착돼서 장갑 방어력이 대단히 우수한데요. 여러분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장갑차 안에 타지 않고 장갑차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나 소련제 장갑차의 태생적인 그 도어 문제 때문인데 이러한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동계, 춘계 같이 좀 추운 날씨의 공세 능력은 더욱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대단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에 떨어졌던 KH-22 대한미사일이죠. 이 대한미사일의 명중률이 굉장히 형편없어서 원래는 그 인근의 다른 전력 인프라 시설을 노렸는데 아파트에 명중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표적도 명중하지 못할 거라면 유사시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항공모함을 잡겠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월이나 2월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공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결정적인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번에 신임 합동군 총사령관이 됐죠. 이 사람에게 3월까지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짓인데 이 푸틴의 인지 부조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푸틴이 또 에르도안 대통령, 그나마 나토 정상들 가운데서는 푸틴과 관계가 좀 괜찮은 편이었죠. 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고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도 나토라든가 미국에 굉장히 찍힌 상태인데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이 새로 교체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탓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게라시모프는 러시아 군령권, 즉 총참모장이기 때문에 군령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푸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전쟁에서 패퇴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탓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 사람과 푸틴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고로드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몇 번의 폭발음이 있었고 화염이 관측됐는데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공자산으로 모두 유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보급선이 굉장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급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 보급선에 있는 트럭에다가 적십자 마크를 달아서 위장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적십자 표시를 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은 인도적인 임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전 쌍방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되죠. 아마도 러시아는 탄약이나 무기를 실어 나르는 차량에 이런 적십자 마크를 달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유도해서 이 공격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1일 전황 브리핑을 통해서 솔레다르는 아직 완벽하게 러시아군에 장악되지 않았고 현재도 시가지 일부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전부 다 점령하고 현재는 그 배후에 있는 T-0513 도로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스바토베하고 크레미나 전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곳에 47 근위 전차사단을 보냈다가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괴멸적인 피해를 메꾸기 위해서 76 근위 공중강습사단을 보내고 이 부대마저도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니까 여기에 22 스페츠나츠 여단을 보냈다가 이 여단도 박살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역의 전장은 산림지대가 좀 많고 스페츠나츠와 같은 경보병 부대가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예 부대가 패퇴했다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 수준 참 알만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남쪽의 방어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남쪽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돌출부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공세의 목표가 이 후방에 보이는 H-32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점령해서 바흐무트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푸틴이 게라시모프에게 직접 3월까지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규군이 젖먹던 힘을 끌어내서 이 남쪽에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부대 후방에는 예비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세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선이 길어지면 측면을 공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만 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전술이나 어떤 전략 같은 게 존재하긴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적전 분열만큼 군대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내부 갈등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러시아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바그너 그룹 주도로 실시된 바흐무트, 솔레다르 대공세의 후유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레다르 일부 점령에 공을 놓고 러시아 군부와 바그너 그룹이 갈등을 빚는 와중에 바그너 그룹 고위 간부가 러시아를 탈출해 서방 측에 망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최고의 수뇌부의 비밀을 서방 측에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바그너 그룹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고위급 지휘관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최근 러시아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고 정보당국이 현지 시각 1월 17일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메드베네프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인물은 러시아 국적의 남성인데요. 최근 육로를 통해 노르웨이 국경을 넘은 뒤 노르웨이 보안당국에 자수하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 여름 세베로도네츠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대패한 뒤 부대에서 탈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르웨이 당국은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드베네프는 자신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도 가까웠으며 바그너 그룹 내의 사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르웨이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드베네프는 외부에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사이의 균열은 사실이라면서 노르웨이 정보당국에 관련 정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과 쇼이구 사이의 갈등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깊고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미국 동부표준시 1월 16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솔레다르 점령과 관련한 전공을 놓고 크렘린과 바그너 그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크렘린은 솔레다르 점령이 전적으로 바그너 그룹의 전공이라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크렘린은 솔레다르와 바흐무트에서의 전과는 러시아 정규군에 의해 달성된 것이며 솔레다르 점령 과정에서의 바그너 그룹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바흐무트 일대의 전과는 러시아 남부전구의 돌격부대와 공수군의 전과라면서 이 지역에서의 바그너 그룹 역할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ISW는 이것이 러시아 군부와 바그너 그룹 간의 전공 다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지난 주말 솔레다르에 방문해 러시아 정규군이 8개월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바그너 그룹이 2주 만에 해냈다고 선전한 바 있는데요. 프리고진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경쟁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과 무장친위대 사이에 벌어졌던 경쟁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의 경쟁이 결국 비효율과 패배를 불러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러시아 지도부는 잊은 것 같습니다. 후진적인 나라, 그리고 독재 국가일수록 군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군대가 하나만 있으면 이 군대가 돌아섰을 경우에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독재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대규모 전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원래는 전과 10범이 넘는 잡범 중에 잡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과 연이 닿았고 푸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푸틴을 도와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푸틴이 이 바그너 그룹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리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까지 전쟁에 크게 관여하진 않았는데요. 전쟁이 점점 진행이 되고 러시아 정규군이 지리멸렬하면서 바그너 그룹이 조금씩 이 전장에서의 파일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솔레다르에서 프리고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비해서 실전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도 많이 싸워봤고 시리아가 있죠. 리비아 내전에서도 개입을 했고 콩고라든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바그너 그룹이 식별되고 있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실전 경험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교관단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전선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군이라 하면 어떤 룰, 국제법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데 이 용병 집단은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어떤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 정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전과를 내고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점 그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실로비키 세력이라고 하죠. 제복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과거 KGB라든가 군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시정잡배가 이끄는 불법 용병 집단이 정규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치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푸틴 입장에서는 정규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싸우는 바그너 그룹을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푸틴의 충견으로 태어났던 이 바그너 그룹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세력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치 집단화하면서 기존의 실로비키 파벌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악명 높았던 독일의 무장친위대, 그 무장친위대의 시작은 돌격대라고 불리는 깡패 조직이었습니다. 정치 깡패 조직이었던 그 돌격대가 하인리 힘러라는 인물에 의해서 정규군에 버금가는 새로운 무장 세력으로 만들어졌고 과거 프로이센 출신, 명망에 있는 귀족 가문 출신들의 고위 군 지도부는 처음에는 이 무장친위대를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이 무장친위대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의 독일 국방군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독일군의 최정예 부대 취급을 받았죠. 이 무장친위대가 나중에 가서는 국방군과 보급이라든가 작전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지역에 무장친위대와 국방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국방군이 연합군에게 막 털리고 있는데 이 무장친위대는 지원해주지 않고, 또 반대로 무장친위대가 막 털리고 있는데 국방군이 지원해주지 않고, 또 국방군과 무장친위대 명령체계가 달라서 무장친위대 지휘관의 지시를 국방군이 듣지 않고 국방군 지휘관의 지시를 무장친위대가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와 똑같죠. 결국 이렇다 보니까 독일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 패배한 러시아가 어떻게 그 뒷수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아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평가를 했었죠.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 탓할 사람이 없다. 이제 게라시모프까지 총사령관의 어떤 책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3월까지로 못 박힌 돈바스 전역 석권이 실패할 경우에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게라시모프 내지는 푸틴이 되겠죠. 그 책임을 진다는 건 푸틴의 실각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프리고진이나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 러시아 전국을 흔들어대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내전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의 이 졸전 그리고 필연적인 패배가 향후 러시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과연 언제 대공세에 나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땅이 굳기 시작하는 시점, 즉 동계에 대공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동계 대공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봄 데뷔를 목표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공세 부대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올겨울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의 전력을 보존하고 새로운 공세 부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 부대가 3월 이후 공세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대는 개인용 권총부터 포병 무기까지 모두 서방제 장비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제47 돌격여단이라는 부대를 신규 창설했으며 이 부대는 기존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장비와 편제, 전술까지 모두 나토 스타일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최초의 부대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창설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부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독일, 영국 등에 분산돼서 집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3월 우크라이나에 복귀해 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각국에서 제공한 서방제 무기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 화기는 구소련제 AK-74 계열이 아니라 5.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M16A4와 M4A1 등의 소총인데요. 지휘관에게는 글록 17과 베레타 92FS 등의 권총이 지급되고 소규모 제대 지원하기도 M249와 미니미 등 나토 규격의 총기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47 돌격여단은 1개 전차대대와 3개 기계화대대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여단 전차대대는 슬로베니아가 지원한 28대의 M55S 전차가 편제되어 있지만 이 전차들은 영국이 지원을 확정한 챌린저2 전차와 폴란드가 지원하기로 한 레오파르트2 A4 전차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M55S 전차는 구형 T55 전차를 기반으로 개량한 구형 전차지만 105mm 강선포가 탑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러시아군 전차를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고 이스라엘제 증가 장갑이 적용돼 방어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단에 챌린저2 전차가 공급될 경우 M55S는 보병 지원용으로 챌린저2는 대전차 전투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단의 기계화대대는 미국이 제공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로 구성되는데요. 여단 기계화대대 소속 장병들은 이미 독일에서 지난주부터 브래들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월 이전에 귀국과 함께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 영내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47 돌격여단의 포병대대에도 서방제 장비를 편성할 예정인데요. 포병대대에 편성될 화포는 아직 미정이지만 영국이 30여 문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AS-90 자주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병용 개인화기부터 포병화기까지 서방제 장비로만 무장한 제47 돌격여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존 부대들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구형 장비나 동유럽 각국이 공유한 구소련제 도태 장비들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제47 돌격여단은 전후 우크라이나군의 나토 표준화를 선도할 실험적인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챌린저2 전차와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의 조합은 걸프전 당시 73 이스팅 전투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방제 편제와 서방제 장비,
서방 전술로 중무장한 제47 돌격여단이 과연 이번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우크라이나 안팎의 기대가 이 부대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지금 훈련 중인 제47 돌격여단 보병들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총 모양이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K 계열이라고 부르는 AK-74나 AK-47 같은 그런 목재 재질의 스톡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훈련할 때 미군들이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총이 보이시죠? M16A4에 M203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정확히 미 해병대 스타일의 소총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소총에다가 광학 장비까지 전부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병들은 헬멧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소총, 방탄복, 그리고 권총, 그리고 의무키트까지 전부 다 서방에서 지원한 장비와 무기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편제도 마찬가지로 서방제 편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술과 작전도 서방 스타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차,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몇 차례 소개시켜드렸던 슬로베니아제 M55S 전차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마개조에 가까울 정도로 개조를 한 T-55 전차인데요. 이 전차는 베이스는 T-55지만은 이스라엘이 워낙에 전차 개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제 L7 전차포, 우리 그 K1 전차에 장착됐던 105mm 포와 똑같은 포입니다. 그 포를 장착했고 사격 통제 장치도 신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장갑도 이스라엘이 개발한 신형 폭발 반응 장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장갑재를 강화했다라고 해서 러시아군이 쏘는 포탄을 튕겨낼 수는 없겠지만은 사격 통제 장치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군 전차를 먼저 발견하기만 하면 일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재 47 돌격사단의 전차대대에는 이 M55S 전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가 현재 지금 전차 공유 협상을 하고 있죠. 영국이 일단 챌린저 전차 1개 중대급 14대 정도를 주겠다고 했고 폴란드도 레오파르트 2 전차 14대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28대죠. 아마도 이 챌린저 2 전차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M55S 전차를 보병 지원용으로 돌리고 전차대대를 새로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현재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는 제47 돌격여단 장병의 모습인데요. 자, 내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실내입니다. 현재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3월까지는 교육을 전부 다 마치고 본토로 복귀해서 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영국이 지원하기로 한 챌린저 전차인데요. 제가 어제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챌린저 2 전차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우리 K1 전차라든가 K2 전차의 전투 중량은 한 55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량이 71톤, 그리고 추가 반응 장갑 패키지를 장착했을 경우엔 75톤까지 중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포탑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굉장히 크게 져 있기 때문에 경사 장갑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라크전 당시에 이 챌린저 2 전차가 저항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70여 발 정도의 대전차 무기 세례를 받고도 무사히 복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한 전차고요. 또 주포는 똑같은 120mm인데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120mm 전차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120mm 활강포라고 해서 포신에 빙글빙글빙글 도는, 우리 007 영화 보면은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선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차포에 그 강선이 없습니다. 그냥 강선 없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철갑탄을 쏘아보내기 위해서 강선을 없앤 것인데 영국은 이 챌린저 2 전차까지 강선포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강선포를 사용하면 포구 초속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철갑탄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영향은 있는데요. 탄에 스핀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거리 사격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걸프전 때는 이 같은 포를 사용하는 그 챌린저 1 전차, 이 전차의 이전 모델이죠. 그 이전 모델이 4,700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라크 전차를 일격에 격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챌린저 2 전차,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브래들리 장갑차, 이 브래들리 장갑차에도 기본 무장인 25mm 기관포 외에 토 대전차 미사일 2발이 달려있죠. 자, 이 전차 조합은 과거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군을 일방적으로 학살했던 73 이스팅 전투의 우크라이나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력 조합입니다. 네, 73 이스팅 전투는 과거 걸프전 당시에 미군과 이라크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는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중대장으로 참여했던 전투였습니다. 당시에 맥메스터 대위는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이끌고 있는 에코 중대 소속이었고, 이 에코 중대의 13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마이크 중대의 M1A1 전차 10대가 지원했는데요. 이 23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그야말로 무쌍을 찍으면서 이라크군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의 기갑사단 하나를 격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입었던 피해는 브래들리 장갑차 한 대가 파손되는 정도였는데요. 이라크군은 80대가 넘는 전차가 박살났고 40대가 넘는 장갑차 그리고 2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47 돌격여단이 73 이스팅 전투 당시에 미군 제2기갑 기병연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비의 오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챌린저2 전차는 전면 장갑 기준으로 현존하는 러시아의 그 어떠한 전차포로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챌린저2 전차가 가지고 있는 120mm 강선포는 굉장히 원거리에서도 러시아군의 T-72나 T-80 전차를 파괴할 수 있죠. 그리고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 각 차량마다 토우 대전차 미사일 2발씩을 달고 있는데, 이 토우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4km 정도, 즉 러시아군 전차의 주포 사거리 밖에서 전차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군에 비해서 제병 협동 전술,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여러 병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동 전술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는데요. 챌린저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의 조합,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런 것들의 전력이 조합이 돼서 이런 제병 협동 전술을 펴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대체 언제 대공세를 펼칠 거냐? 아무래도 이번 겨울 기간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은 100% 승리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당 전선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왔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도 그랬고요. 지난해 가을 리만 고속기동전 때는 그 당시 러시아군 전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2번, 3번, 4번 확인하고 공세부대를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봄 전에는 수백 대의 전차가 모여서 대공세를 펼치는 그런 장관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근데 전쟁 후에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치열한 정치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올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전쟁을 끌고 가고 그 전쟁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자신의 재선 가도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공세를 벌이더라도 올 봄 이후에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이 기간 중에 추가적인 동원령을 내리거나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서 각종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선에 보내는 그러한 조치들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더 장기화되겠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이라든가 원자재 수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큰 불황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 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단계가 돼서 부디 올 여름 전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국제정세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큐리티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